나는 6살 때 원시림에 대해 쓴 체험단이라는 책에서 아주 기막힌 그림을 보았다. 그것은 맹수를 집어삼키고 있는 보아뱀 그림이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집어삼켜버린다. 그러고 나서 그 먹이가 다 소화될 때까지 6달 동안 꼼짝 않고 잠을 잔다. 그 책을 보고 난 뒤 나는 원시림에서 일어나는 모험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때 떠오른 생각들을 색연필로 그려보았다. 이것이 내가 첫 번째로 그린 그림이다. 나는 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물었다. 이 그림이 무섭지 않나요? 그러자 어른들은 오히려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모자가 왜 무섭니? 나는 모자를 그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이었다. 나는 다시 보아뱀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려주었다. 어른들은 그제야 내 그림을 이해했다. 이것이 내가 두 번째로 그린 그림이다. 어른들은 내 그림을 보고 대뜸 이렇게 충고했다. 속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보아뱀 그림은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나 역사, 계산, 문법을 공부해라. 그래서 나는 6살에 화가 나는 멋진 직업을 포기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형편없어서 그림을 계속 그릴 의욕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서 시시콜콜 설명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어린아이로서는 그 일이 여간 힘들고 피곤한 것이 아니다. 그림 그리기를 포기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러다가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비행기 조종사가 된 뒤로 나는 많은 곳을 날아다녔다. 세계 여기저기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였다.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지리 공부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처음 가보고도 중국인지 애리조나인지 단번에 구분할 수 있었다. 밤에 길을 잃었을 때도 지리를 공부해 둔 것이 큰 쓸모가 있었다. 나는 살아오는 동안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났다. 꽤 오랫동안 어른들과 살면서 그들을 아주 가까이서 보았다. 그렇지만 그곳으로 어른에 대한 내 생각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나는 늘 내가 그린 첫 번째 그림을 가지고 다녔다. 그러다가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시험해 보였다. 나는 그 사람이 정말 내 그림을 잘 이해하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람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이건 모자잖아. 그러면 나는 보아뱀이니 원시림이니 별이니 하는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그런 사람들과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 카드놀이나 골프, 정치, 넥타이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들은 매우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군요. 당신을 알게 되어서 기뻐요. 나는 아는 사람은 많지만 진실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외로움을 버타며 살았다. 그런데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모터가 고장나고 말았다. 내 비행기에는 수리하는 사람도 승객도 없었다. 그래서 비행기를 수리하는 일도 혼자 해야 했다. 그 일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였다. 서두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었다. 겨우 일주일 정도 마실 물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막에서 첫날 밤을 맞았다. 나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막의 모래 위에서 잠이 들었다. 나는 큰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뗏목 위의 사람보다 더 외로운 신세였다. 그래서 해뜰 무렵 이상한 목소리가 나를 잠에서 깨웠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작은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나한테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나는 눈을 비비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랬더니 정말 이상하게 생긴 꼬마아이가 나를 심각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뒤에 그 아이를 그린 그림이 있다. 이것은 내가 그 아이를 그린 그림 가운데 가장 멋진 것이지만 그 아이의 실제 모습보다 훨씬 못 그리고 말았다. 그렇긴 해도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6살 때 어른들 때문에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했다. 그 뒤로는 그림을 전혀 그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려본 것이라고는 보아뱀 그림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유령처럼 나타난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어린아이를 만나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아무리 봐도 길을 잃은 것 같지 않았고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른 것 같지도 않았으며 겁에 질린 것 같지도 않았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 길을 잃은 어린애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침내 나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그런데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그러자 그 아이는 아주 중요한 일이거나 한 것처럼 조금 전에 말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나한테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누구나 너무도 신비로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거역할 수 없는 법이다. 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런 내가 양이나 그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신기한 아이에 이끌려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막상 그림을 그리려고 하자 내가 공부한 것이라고는 지리나 역사, 계산, 문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그림을 그릴 줄 몰라. 나는 그 아이에게 좀 언짢은 기색으로 말했다.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아이는 내 말에 상관하지 않고 다시 졸랐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릴 줄 아는 2개의 그림 중 하나를 그려주었다. 그것은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 그림이었다.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 안 돼. 보아뱀이 삼킨 코끼리 그림은 안 돼. 보아뱀은 너무 위험하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럽단 말이야.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아.
난 양 한 마리가 필요해. 양 한 마리를 그려줘. 나는 깜짝 놀랐다. 내 그림을 이해한 사람은 이 아이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양을 그려주었다. 그 아이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아니야, 이 양은 벌써 병이 들었어. 다시 그려줘. 나는 다시 양을 그렸다. 내 어린 친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것 봐. 이건 염소잖아. 뿔이 있는 걸. 그래서 나는 또다시 그렸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난 오래오래 함께 살 수 있는 양을 갖고 싶단 말이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고장난 비행기를 서둘러 손봐야 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리고 아이에게 그림을 내밀었다. 이건 상자야. 네가 갖고 싶어하는 양이 이 속에 들어있어. 그때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이게 바로 내가 바라던 거야. 이 양에게 풀을 많이 주어야 할까? 왜 그런 걸 묻니?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거기 있는 걸로 충분할 거야. 난 내게 아주 조그만 양을 그려줬거든. 그 아이는 머리를 숙이고서 그림을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아주 작지는 않은걸. 잠이 들었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것을 물었지만 내가 묻는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어린 왕자가 우연히 내뱉은 말을 통해서 조금씩 그 아이에 대해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내 비행기를 처음 보았을 때 나에게 물었다. 이게 뭐야? 이건 날아다니는 거야. 비행기라고 하는 거지. 내가 타고 온 거야. 나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녔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말해주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소리쳤다. 뭐라고? 그럼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 나는 조금 힘없이 대답했다. 그것 참 재미있다. 어린 왕자는 아주 즐거운 이야기로도 들은 듯이 깔깔대며 웃었다. 나는 어린 왕자가 재미있다는 듯이 웃어대자 무척 화가 났다. 사막에서 떨어져 죽을지도 모르는 나의 불행을 진지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온 거네? 어떤 별에서 왔어? 그 순간 신비스런 어린 왕자의 존재를 밝혀준 한 줄기 빛이 언뜻 비치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재빨리 물었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니?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고 내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머리를 끄덕였다. 하긴 저걸 타고서는 아주 멀리에서 오지 못했겠네. 어린 왕자는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나서는 주머니에서 양 그림을 꺼내 들고 보물인 양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나는 어린 왕자가 슬쩍 내비친 다른 별이라는 알듯 말듯한 이야기가 여간 궁금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에 대해
좀 더 알아내려고 애를 썼다. 꼬마야, 넌 어디서 왔니? 네가 사는 곳은 어디니?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려갈 거니? 어린 왕자는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대답했다. 아저씨가 준 상자는 밤이면 양의 집으로도 쓸 수 있겠어. 잘 됐지 뭐야? 그렇지. 네가 말만 잘 들으면 낮에 양을 메어놓을 수 있는 끈도 그려줄게. 말뚝하고. 그런데 어린 왕자는 내 말이 기분 나빴는지 언짢은 표정으로 말했다. 양을 메어놓는다고? 어떻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지? 하지만 메어놓지 않으면 양이 제멋대로 아무데나 가서 길을 잃을 거야. 그러자 어린 왕자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양이 어디로 간다는 거야? 어디든지 곧장 앞으로 가겠지. 그랬더니 어린 왕자는 웃음을 거두며 진지하게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그리고는 조금 슬픈 표정으로 덧붙여 말했다. 앞으로 곧장 가봐야 멀리 갈 수도 없을 거야. 이렇게 해서 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어린 왕자의 별이 집 한 채보다 클까 말까 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 지구나 목성, 화성, 금성처럼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큰 별들 말고 망원병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천문학자들은 그런 별을 발견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붙인다. 이를테면 소옥성 3251호 하는 식으로 말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이 소옥성 B612호가 아닐까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까닭이 있었다. 그 소옥성은 1909년 터키의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잡은 적이 있는 별이다. 그 당시 이 천문학자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자신이 발견한 별을 소개했다. 그러나 그가 낡은 터키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이란 언제나 이런 식이다. 입고 있는 옷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 뒤로 터키의 왕은 국민들에게 양복을 입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양복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일은 소옥성 B612호의 이름을 다시 알리는데 좋게 작용했다. 1920년 그 천문학자는 아주 멋진 양복을 입고서 다시 그 별을 증명해 보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게 되었다. 내가 소옥성 B612호에 대해 이렇게 세세히 이야기하고 별의 번호까지 일러주는 것은 다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만약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 말하면 어른들은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묻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는 어떤 노래를 좋아하니? 나비를 모으는 걸 좋아하니? 이렇게 묻는 일이 결코 없다. 그 애는 몇 살이지? 형제는 몇이나 되니? 몸무게는 얼마야? 그의 아버지는 돈을 얼마나 벌지? 고작 이런 것들을 묻는다. 그런 걸 알아야 그 친구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장밋빛 벽돌로 지은 예쁜 집을 봤어요. 창가에는 제라늄 꽃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어요.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도 못한다. 10만 프랑짜리 집을 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른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인다. 정말 멋진 집이겠구나. 어린 왕자는 눈부시게 아름답고 웃음이 아주 멋져. 그리고 양을 갖고 싶어 했지. 그것이 어린 왕자가 이 세상에 있다는 증거야. 누군가가 양을 가지고 싶어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어른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그들은 그저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나를 어린애 취급할 것이다.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은 소옥성 B612호야. 이렇게 말하면 어른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귀찮은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이란 언제나 이런 식이다. 그렇다고 어른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항상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 하지만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숫자 따위를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이 이야기를 새롭고 신비하게 쓰고 싶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처럼 시작하기로 했다. 옛날에 자기보다 클까 말까 한 별에서 사는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친구가 그리웠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진실된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아무렇게나 읽어 치우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의 추억을 이야기하자니 너무도 큰 슬픔이 북받쳐 오른다. 내 친구 어린 왕자가 양을 데리고 떠나가 버린 지도 벌써 6년이 지났다. 내가 이렇게 어린 왕자 이야기를 하려고 애쓰는 건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어버린다는 건 슬픈 일이다. 누구나 진정한 친구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어린 왕자를 잊는다면 나도 숫자밖에는 관심이 없는 어른들처럼 되고 말 것이다. 내가 물감 한 상자와 연필을 산 것도 이 때문이다. 6살 때 속이 들여다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안 보이는 보아뱀을 그린 뒤로는 그림을 전혀 그려본 일이 없는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물론 어린 왕자의 모습과 가장 비슷하게 그려보도록 노력하겠지만 과연 제대로 그려낼 수 있을지 자신은 없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떤 그림은 괜찮은데 어떤 그림은 어린 왕자와 비슷하지 않다. 키도 그림마다 조금씩 틀리다. 어떤 그림에서는 어린 왕자의 키가 너무 크고 어떤 그림에서는 너무 작다. 왕자의 옷을 정확하게 그렸는지도 자신이 없어진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기억을 더듬어서 그려본다. 그러나 때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못 그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것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내 친구는 자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어린 왕자와 달리 어린아이가 아니다. 나는 상자 안에 있는 양을 꿰뚫어 볼 수가 없었다. 어쩌면 나는 어른들과 더 많이 닮았는지도 모른다. 아마 나도 늙었나 보다. 나는 사막에서 지내는 동안 어린 왕자가 살던 별과 그곳을 떠나온 이유를 조금씩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어떤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한 말을 통해 아주 서서히 알게 된 것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도 우연치 않게 바오밥 나무를 둘러싼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바오밥
나무 이야기를 알게 된 것도 양의 덕택이었다. 어린 왕자가 갑자기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내게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정말이야? 그래, 맞아. 아, 그럼 됐네. 나는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 수 없었다. 어린 왕자는 덧붙여 말했다. 그럼 양은 바오밥 나무도 먹겠네?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교회만큼 큰 나무야. 그래서 코끼리 한때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를 다 먹어 치우지 못할걸? 내가 생각해낸 코끼리 한때란 말에 어린 왕자는 웃으며 말했다. 코끼리들을 내 별에 데려간다면 포개 놓아야겠네. 그리고 나서 어린 왕자는 영리하게도 이런 말을 했다. 바오밥 나무도 크기 전에는 조금 했겠지? 물론이지. 그런데 왜 양이 어린 바오밥 나무를 먹었으면 하는 거야? 아이 참,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어린 왕자는 너무도 당연한 걸 물어본다는 듯이 말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이 문제를 푸느라 한참 머리를 짜내야 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도 다른 별과 마찬가지로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다. 하지만 이 풀들의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들은 땅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잠들어 있다. 그러다가 그 중 하나가 잠에서 깨어나고 싶어지면 그것은 기지개를 켜고 해를 향해 귀엽고 조그마한 싹을 살며시 내민다. 그것이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마음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도 된다. 하지만 나쁜 식물의 싹이면 눈에 띄는 대로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앗이 있었다. 그것은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다. 그 별의 땅 속에는 바오밥 나무 씨앗이 무척이나 많았다. 바오밥 나무는 조금만 늦게 손을 쓰면 영영 없앨 수 없다. 그러면 바오밥 나무가 별 전체를 차지하고 뿌리를 내리면서 별의 구멍을 내게 된다. 별이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많으면 별은 마침내 조각조각 갈라지고 마는 것이다. 한참 뒤에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다. 그건 하나의 규칙이야. 아침에 세수를 하고 나면 정성스럽게 별을 가꿔줘야 해. 바오밥 나무가 조그말 때는 장미와 비슷해서 함부로 뽑아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서 장미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꾸준히 신경 써서 바오밥 나무를 뽑아줘야 해. 아주 귀찮긴 하지만 어려운 일은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왕자는 지구의 어린이들이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하나 그려보라고 했다. 그 아이들이 언젠간 여행을 할 때 이게 큰 도움이 될 거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때로는 별 지장이 없을 때도 있지만 바오밥 나무의 경우에는 그랬다간 영락없이 큰일을 당하게 돼. 난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는 어떤 별을 알고 있는데 그 게으름뱅이는 바오밥 나무 세 그루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일러주는 대로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을 그렸다. 나는 남을 가르치듯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알려주고 싶다. 왜냐하면 바오밥 나무가 얼마나 위험한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고 또 소행성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겪게 될 위협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소옥성으로 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여러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세요. 나는 그동안 바오밥 나무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몰랐다.
그래서 이 그림을 더욱더 정성껏 그렸다. 내 친구들에게 바오밥 나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 책에서 바오밥 나무 그림이 가장 좋은 것 같아.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주 간단하다. 물론 나는 다른 그림도 열심히 그렸다. 그러나 이 그림은 다른 그림보다 더 많이 노력해서 그렸다. 아마도 바오밥 나무가 위험하다고 느끼고 나도 모르게 더 열심히 그렸기 때문일 것이다. 아, 어린 왕자. 나는 어린 왕자의 쓸쓸하고도 아름다운 생활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오랫동안 어린 왕자는 해가 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외로운 마음을 달랬다는 것을 말이다. 그 사실은 어린 왕자를 만난 지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할 때 알게 되었다. 난 해 지는 게 정말 좋아. 해 지는 걸 보러 가. 하지만 기다려야 해. 뭘 기다리는데? 해가 지기를 기다려야지. 어린 왕자는 처음에는 깜짝 놀라는 것 같더니 곧 자기가 한 말이 우스운데 깔깔대며 웃었다. 그리고는 내게 말했다. 아직도 내 별에 있는 줄 알았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미국이 정오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다. 한낮인 미국에 있는데 당장 해가 지는 광경을 보고 싶다면 단숨에 프랑스로 가면 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하지만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은 아주 작아서 의자를 몇 발짝 옮겨놓기만 하면 되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원할 때면 언제든지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느 날인가 나 해 지는 것을 43번이나 봤어. 그리고 조금 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저씨도 알 거야. 아주 슬플 때면 해 지는 것이 보고 싶어져. 그럼 해 지는 것을 43번이나 본 날, 넌 아주 슬펐던 거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닷새째 되는 날, 나는 어린 왕자에 대해 또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도 양 때문이었다. 어린 왕자는 무언가를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갑자기 내게 물었다. 양은 작은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지? 양은 닥치는 대로 다 먹을걸? 가시가 돋친 꽃도 먹을까? 그럼 가시 돋친 꽃도 먹지. 그런데 가시는 왜 있는 거지? 나는 그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때 나는 빡빡한 비행기 나사를 푸는데 온 정신이 팔려 있었다. 기계가 많이 고장난 듯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졌다. 게다가 마실 물도 바닥이 드러나서 여간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가시는 왜 있는 거지? 어린 왕자는 한 번 질문을 하면 절대로 그냥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나사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던 터라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가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꽃들이 공연히 심술을 부리는 거야. 그래? 어린 왕자는 잠시 잠잠고 있더니 원망스럽다듯이 나에게 툭 쏘아붙였다. 그렇지 않을 거야. 꽃은 연약하고 순진해. 꽃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를 지키는 거야. 가시가 겁을 줄 수도 있다고 믿는 거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내 머릿속은 온통 나사 생각뿐이었다. 나사가 계속 안 풀리면 망치로 두들겨서 튀어나오게 해야지. 하지만 어린 왕자는 다시 내 생각을 흐트렸다. 다시 말을 걸어온 것이다.
그럼 아저씨 생각엔 꽃들이... 아니야, 그만해.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야.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대답했을 뿐이야. 난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말 시키지 마. 어린 왕자는 깜짝 놀라며 나를 바라보았다. 중요한 일이라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때 나는 시커멓게 기름을 묻힌 손에 망치를 들고 어린 왕자가 흉측하게 여기는 물건에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저씨도 어른들처럼 말하는구나. 그 말에 난 좀 부끄러워졌다. 어린 왕자는 쌀쌀맞은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다.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모두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정말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어린 왕자의 금빛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렸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별에 얼굴이 시뻘건 신사가 살고 있어. 그 사람은 꽃향기라고는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지. 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 누군가를 사랑한 적도 없지. 그 사람은 계산하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라는 말만 되풀이하면 잘난 체하지. 하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라 버섯이었어. 뭐라고? 버섯이라니까? 어린 왕자는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고 수백만 년 전부터 양도 그 꽃을 먹어왔어. 그렇다면 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를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양과 꽃의 전쟁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지? 얼굴 시뻘건 신사가 날마다 하는 계산보다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내 별에는 다른 별에도 없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꽃이 있어. 어느 날 아침 작은 양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꽃을 먹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어린 왕자는 잔뜩 화가 나서 발개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수백만 개의 별 중에서 그 별 어딘가에 피어있을 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야. 저 별들 중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에겐 모든 별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야.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다. 나는 비행기를 고치느라 들고 있던 연장을 내려놓았다. 망치니 나사니 갈증이니 죽음이니 하는 것은 이제 전혀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다. 어떤 별, 내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이 별에 위로해줘야 할 어린 왕자가 있는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를 껴안고 가만히 흔들며 달랬다. 울지마. 네가 사랑하는 꽃은 이제 위험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양이 꽃을 먹지 못하도록 굴레를 그려줄게. 그리고 네 꽃을 위해 단단한 울타리를 그려줄게.
나는 더 이상 무엇라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가 너무 서툴게 느껴졌다. 어떻게 해야 어린 왕자를 달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어린 왕자와 내 마음이 다시 통할지 알 수 없었다. 눈물의 나라는 그처럼 신비로운 것이었다.